안녕하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입니다. 다양한 학문에 관한 내용이 많은 책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수사학에 관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랜시스 베이컨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컨은 1561년 1월 22일에 템즈 강변의 요크 하우스에서 태어났다. 부친 니콜라스 베이컨은 옥새 상서와 겸직으로 이미 2년 전부터 대법관에 올라 있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최측근으로 여왕의 버금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윌리엄 세실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모부였다. 어린 프랜시스가 최상급의 교육과 정치적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데는 가문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학문의 진보의 출판을 전후로 개선되기 시작한 베이컨의 정치 경력은 신기관을 출판할 즈음에 절정에 도달했다. 그는 제임스가 등극한 해 1603년에 기사 자규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국왕의 법률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1607년에는 법무차관, 1614년에는 법무장관에 지명되었다. 경쟁자인 이종 사촌 동생 로버트 세실이 죽고 버킹엄 공의 적극적인 후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출세는 더욱 빨라졌다. 1617년에는 옥새 상서에 임명되어 자신이 태어난 관저로 되돌아갔고 다음해에는 그토록 열망하던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1621년 5월에 베이컨은 뇌물수수죄로 체포됐고 런던탑에 투옥되었다가 6월 23일에 고르앤베리의 옛집으로 돌아갔다. 이따금 진로를 받기 위해 런던에 와서 요크 하우스에 머물긴 했지만 거의 두문불출하면서 홀로 연구에 몰두했다. 말년의 베이컨은 자신이 위대한 부흥의 토대로 설정한 역사 연구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1626년 3월에 베이컨은 눈을 이용해서 음식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실험을 계획했다. 진료차 런던에 갔다가 고르앤베리로 돌아오던 길에 한 오두막에 멈추어 닭 한 마리를 죽이고 눈으로 덮어두었다. 마차를 다시 타고 나서 조금 뒤에 갑자기 병이 재발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아룬델의 저택에 여장을 풀고 회복을 기다렸다. 아룬델 백작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임박한 죽음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는 베스비우스 화산에서 실험하던 중에 죽은 연로 카이오스 필리니우스의 자신을 비유했다. 정치적 야망과 지적 야망을 오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적 권력이 낙원에서 추방된 인류의 위대한 부흥, 즉 부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을 꿈꾸었던 한 파란만장한 일생은 아룬델 백작의 저택에서 끝내 멈추었다. 1626년 4월 9일이었다. 8장입니다. 자연 철학에는 하나의 분야가 더 남아있다. 수학이 그것이다. 수학 역시 주요 분야로 간주되어 물리학의 특수 분야 및 형이상학과 나란히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형이상학에서 파생된 분과로 보는 편이 이치로 보나 순서로 보나 더욱 어울린다. 수학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양이요. 양은 사물의 본질적 형상들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학이 다루는 양은 자연에서 여러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이런 견지에서 데모크리토스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두 수를 중시하였다. 전자는 수치가 사물을 낳는 첫째 씨앗이라고 보았으며 후자는 수가 사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자 원소라고 보았던 것이다.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상들 중 진료로부터 가장 추상화되고 가장 동떨어진 형상이라는 점에서도 형이상학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양이라는 형상은 진료와 더욱 깊숙이 결합된 다른 형상들에 비해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식에는 극도로 해로운 일이지만 인간 정신은 개별 사례라는 좁은 영역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평원처럼 넓고 일반적인 것에서야
자유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다. 이런 욕망을 채워줌에 있어서는 수학이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 유용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 철학의 위상을 결정함에서 수학은 그리 비중 있는 분야가 못 된다. 다만 우리는 자연 철학의 제 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 각 분야가 서로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한 분야도 생략하지 않는 일종의 종합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수학에는 순수한 것이 있고 혼합된 것이 있다. 자연 철학의 어떠한 공유와도 절연된 채 제한된 양을 다루는 학문은 순수 수학에 속한다. 기하학과 대수학이 그러한데 기하학이 연속적인 양을 다룬다면 대수학은 비연속적인 양을 다룬다. 반면에 혼합된 수학, 즉 응용수학은 자연 철학의 일부 공리들 및 분야들을 주제로 삼아 그 공리들이나 분야들에 대한 보조적, 부속적 역할에 견지해서 이미 결정된 양을 고려한다. 실제로 응용수학의 도움과 개입 없이는 자연의 많은 부분들을 아주 미세한 구석에 이르기까지 발견할 수도 충분히 명료하게 증명할 수도 만족할 만큼 능숙하게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수학에 속하는 것으로는 원근법, 음악, 천문학, 우주지, 건축학, 기계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나로서는 수학에서 특기할 만한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순수 수학의 탁월한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순수 수학은 지적 능력에서 많은 결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순수 수학을 배우면 지적 재능이 둔한 자는 재능을 예리하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산만한 재능은 집중할 줄 아는 재능으로, 감각에 깊이 매몰된 재능은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추상화하는 재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테니스 경기를 예로 들겠다. 테니스는 그 자체로는 아무 효용도 없는 게임이지만 민첩한 눈과 어느 자세나 취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효용이 1차적이고 의도된 효용에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응용 수학에 관해서는 자연에 대한 해명이 진척되면 될수록 응용 수학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이것으로 자연과학, 즉 자연 철학의 사변적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이제부터는 자연 철학의 시술적 분야, 즉 자연적 지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이 분야를 다시 실험적인 것, 철학적인 것, 마술적인 것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 세 가지는 방금 논의한 사변적 자연과학의 세 분야인 자연사, 물리학, 형이상학에 각각 상응하며 서로 유사점을 지닌다. 실제로 시술 중에는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고 의도적인 실험에 의해 발견된 것도 있다. 의도적 실험에 의해 발견된 시술 중에는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이리저리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든지 여러 실험을 뒤섞어 수행하는 가운데 발견된 것도 있다. 이런 종류의 발견은 주로 소박한 임상가의 수준에서 즐겨 수행된다. 사람들이 사색하는 가운데 한쪽 눈을 효용과 실천에 붙들어 매둔다면 나름대로 물리적 원인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얻은 지식은 새로운 개별 사례에 적용할 다양한 단서와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울퉁불퉁한 해안을 고지식하게 따라 걷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실험상의 행운이나 시행착오에 의해서든 물리적 원인이 제공하는 빛이며 단서에 의해서든 자연 내의 근본적인 일대 변화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 내의 혁신이며 변화와 관련해서 자연 마술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전에 형이상학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듯이 말이다. 오늘날 많은 서적이
자연 마술을 언급하고 있으나 언급된 내용은 공감, 반감, 숨은 속성에 대한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착상과 관찰이 고작이며 본성상 기이한 것이라기보다 이상한 가면을 쓴 탓에 기이한 것이 되어버린 경박한 실험이 고작이다. 자연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역사의 진리에 비유하자면 브리튼의 아서왕이나 보르도의 휴가 남긴 이야기가 케사르가 남긴 비망록에 결코 필적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케사르는 이 전설적인 두 영웅에 부풀려진 업적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을 실제로 이룩했지만 자신의 위협을 우화처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익시온의 신화는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한다. 익시온은 권력 여신의 이름을 가진 유노를 취하려 했으나 그녀 대신 구름과 교접하여 켄타우르며 키메라 같은 괴물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진리를 공들여 성실하게 연구하기보다 뜬구름처럼 헛된 상상을 즐기는 자는 기괴하고 불가능한 형태의 희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듯 인간의 상상과 믿음을 온통 사로잡는 학문, 이를테면 타락한 자연 마술이며 연금술이며 점성술 같은 학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류의 학문이 제시하는 명제에서는 수단에 대한 기술이 언제나 의도나 목적에 대한 기술보다 기괴하다는 점이다. 몇 방울의 약, 연금액을 투입해서 엄청난 분량의 수은이나 다른 물질을 순식간에 금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런 제안보다는 내가 앞서 언급한 본성들을 산출하는 절차에 따라 금의 본성 및 형상을 다른 금속에 덧붙이는 편이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게의 본성과 색채의 본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무두질 작업에서는 유연성과 강도, 용광로 작업에서는 휘발성과 고착성 같은 본성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수명을 연장하고 청춘이나 활력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몇 방울의 용액이나 비방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노화의 본성, 양분을 흡수하는 동화작용의 본성, 생기가 증가하고 줄어드는 방식, 생기가 체액을 위시한 주요 부위에 침투하는 방식 등을 아는 것이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은 식사 조절, 목욕, 찜질, 약, 운동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명을 늘리고 젊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참된 형이상학이 아직 존재하지 않듯이 참된 자연 마술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형상들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여 자유롭고도 폭넓게 시술할 수 있는 참된 자연 마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 만일 허풍이나 그럴듯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직접 시술 방법을 이끌어내고 연역해내는 것 외에도 매우 유망한 두 가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준비 작업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업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는 일종의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목록은 개인의 재산 명세서를 닮은 것으로 자연이나 인공에 의해 기왕에 만들어진 모든 작품과 결실, 즉 현존하거나 예전에 소유한 적이 있는 모든 발명품을 등재한 목록이다. 이 목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종의 비망록, 즉 아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거나 아직 발명되지 않은 것을 모두 적어두는 비망록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망록을 더욱 정교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가정된 것마저 그것에 가장 근접한 현재의 진척 정도를 덧붙여두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과 가능성 있는 것들을 함께 적어두면 우리의 연구는 원인에 대한 사색으로부터 작업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지침에 해당한다. 눈앞에 당장 쓸모가 있는 실험만이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른 실험들의 발견에 기초가 되는 실험, 그리고 원인의 발견에 밝은 빛을 제공하는 실험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항해에 비유하자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발명이 동력을 전달하는 도치의 발명에 못지않게 항해에 유익한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나는 자연 철학과 그 부족한 면을 논의하였다. 설령 내 논의가 기존의 옛 학설과 상충하여 반론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불만을 토로할 생각이 없다. 내 목적이 논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진리라면 숲의 모든 피조물이 화답할 터 우리가 귀머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네. 인간의 목소리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연의 목소리만은 동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알렉산더 보르지아가 프랑스군의 나폴리 원정에 대해 자주 언급했듯이 프랑스군은 싸울 무기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내 우호 세력이 제공한 주둔지를 표시할 백목만을 들고 왔다고 한다. 나는 진리도 이와 같이 평화롭게 점령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싸움이나 논쟁을 통해서 보다는 진리를 위해 숙소와 주둔지를 제공할 정신의 소유자들을 표시해둘 백목만을 가지고도 손쉽게 점령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이다. 내가 미처 논의하지 못한 자연 철학의 한 분야가 남아있다. 이 분야는 자연 철학의 내용이나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연구에서 수행되는 보고 형식과 관련된 것이다. 보고는 긍정적 평가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반성적 평가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내세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의심을 피력한 것이냐에 달려있다. 의심이나 미결은 부분적 의심과 전체적 의심 등 두 종류로 나눈다. 부분적 의심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가 제기한 문제가 좀 더 적절하게 계승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요지는 바로 그의 가르침이 가르칠 만한 것이요 배울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철학을 오류와 거짓으로부터 구제하는 용도이다. 아직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적극적인 주장으로 바꾸면 오류가 또 다른 오류를 낳게 되는 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치 않은 것을 의심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용도는 의심을 적어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마치 빨판이나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이 없다면 경망스럽게도 소홀히 지나쳐 버릴 것도 의심의 안내와 배려를 받으면 주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유익한 두 용도가 의심이 초래하는 불행을 상쇄할 수는 없다. 의심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골몰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들의 재능을 그처럼 헛된 일에 탕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법률가들에게서 그리고 학자들에게서 자주 발견한다. 이 두 부류는 일단 어떤 의심을 허용하고 나면 의심의 권위를 부여하며 권위를 부여한 뒤에는 그것을 계속 의심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능과 지식의 진정한 용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 진정한 용도는 확실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내가 의심의 목록을 필수적인 것으로 추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어떤 의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나면 그것을 목록에서 제거하여
폐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심을 해결하고도 소중하게 간직하여 사람들 사이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의심이나 의문의 목록 외에도 이와 비슷한 분량의 또 다른 목록을 덧붙일 것을 권하고 싶다. 대중적 오류의 목록이 그것으로 나는 특히 자연사에서 이런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사에서는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중의 말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쓸모없고 허황한 것들로 인해 지식이 허약해지거나 견실한 토대를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인 의심이나 미결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견해 차이로 이해한다. 이를테면 자연의 근본 원리나 기초 원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차별적인 견해들이 개진되어 왔고 이런 차이는 다양한 분파, 다양한 학파, 다양한 철학을 낳았다. 엠페도클레스의 철학, 피타고라스의 철학, 데모크리토스의 철학,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등이 그러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에 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오토만의 족속이라도 된 듯이 먼저 형제를 모두 죽이지 않고는 주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독단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의 근본 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보는 편이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양한 의견과 이론으로부터 엄밀한 진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천문학을 예로 들어보자. 동일한 천체 현상을 두고 기존의 천문학은 천동설의 견지에서 행성들이 편심원과 주전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고 설명하며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지동설의 견지에서 지구가 운동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양편 모두가 똑같이 동의할 만한 것이다. 이렇듯 경험의 평범한 외양은 실로 다양한 이론과 철학에 의해 똑같이 만족스럽게 설명되는 바 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주의 깊은 별도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기를 예로 설명한 바 있다. 아기는 처음에는 모든 여인을 엄마라 부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경험도 유아기에는 모든 철학을 어머니로 부르겠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 참 어머니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연에 대한 여러 주석들 및 견해들을 두루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떤 견해든 특정한 측면에서는 나머지 견해들보다 명석한 구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옛 철학들에 대해 우리에게 전승된 모든 자료를 헌신적으로 수집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종류의 작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을 환기시키고 싶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매 작업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철학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집되어야지 플루타르코스가 수집한 방식으로 같은 제목 아래 여러 철학이 함께 엮인 채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철학에 대해 빛과 신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철학의 전체적인 조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화가 깨어져 흩어진다면 그 철학은 한층 낯설고 기괴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타키투스의 작품에서 네로 황제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행동을 시대적 정황, 자극한 요인, 기회 등과 곁들여 가면서 읽을 때는 나로서도 전혀 기이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들을 수에토니우스의 작품에서 읽을 때는 기괴하고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들이 여러 제목과 항목으로 나누어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르지도 않은 탓이다.
어떤 철학이 전체를 보고하면서도 여러 항목들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철학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철학의 여러 유파들을 열거한 이 목록에 비교적 최근의 견해들이 등재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선 파라켈수스의 철학이 등재될 수 있겠는데 그의 철학은 덴마크 출신인 세베리누스의 능숙한 필력에 힘입어 조화로운 체계로 바뀔 수 있었다. 텔레시우스와 그의 제자 노니우스의 철학도 등재될 수 있다. 이들의 철학은 목가적인 것으로 분별력은 충분하지만 깊이는 별로 없다. 프라카스토리우스의 철학도 등재될 수 있다. 그는 비록 새로운 철학을 가장하지는 않았지만 옛 철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우리 동포 길버트의 철학도 등재될 수 있다. 그는 약간의 수정을 하고 증명을 덧붙여 크세노파네스의 견해를 부활한 인물이다. 이런 철학들 외에도 가치 있는 철학은 무엇이든 등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지식의 원천인 세 줄기 빛 중에서 두 줄기를 다룬 셈이다. 하나는 직사광선으로 자연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굴절된 광선으로 하나님의 우회적인 섭리와 관련이 있지만 굴절 작용을 일으키는 매개자의 예측 불가능한 가변성으로 인해 충실하게 기술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반사 광선이다. 이 인간은 이 광선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관해 명상할 수 있다. 다음은 수사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과 관련된 세 분야 중 마지막인 전달의 수사를 살펴보겠다. 이것은 보통 수사학이나 수사법이라 불리는 중요하고 충실하게 연구된 학문에 속한다. 지혜가 깊으면 명성이나 존경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작 현실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수사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쨌든 수사학이 체계화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를 통해서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수사학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그리고 키케로는 풍부한 경륜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수사학 작품을 남겼다. 여기에 데모스테네스며 키케로 등이 실제 웅변에서 보여준 탁월한 수사의 신뢰들이 더해지므로 수사학의 진척을 가속하였으며 수사 규칙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지적할 결함은 수사학의 규칙이나 용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녀처럼 수사학을 보좌해줄 사례의 집성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지식 분야를 다룰 때도 그러하였듯이 수사학의 경우에도 뿌리 주변의 흙부터 헤쳐보기로 하자. 수사학은 이성을 상상력에 할애하여 의지가 보다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이성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장애물에 방해를 받는다. 우선 논리적 함정이나 궤변이 이성을 방해하는 바, 이는 논리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상상이나 인상이 이성을 교란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사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끝으로 이성은 감정이나 성정에 휩싸이기도 하는 바, 이는 윤리학에 속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겪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속이고 헐뜯고 서로에게 분노하듯이 자기 내면과의 관계에서는 그릇된 추론 탓에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 피상적 관찰이나 인상에 자극된 탓에 번민하기도 하며 격정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그리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논리학, 수사학, 윤리학이 발휘하는 힘은 이성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지탱하고 진척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논리학이 논증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성을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윤리학이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이성에 복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수사학이 상상에 호소하는 것은 이성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상력이 이성을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처럼 각 학문의 고유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학문의 남용은 길을 잘못 든 탓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이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컨대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당시 수사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증오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불공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플라톤은 수사학을 요리에 비유해 쾌락의 기회로 평가하였다. 수사학은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 이런저런 양념을 첨가함으로써 몸에 좋은 고기를 망치고 몸에 나쁜 고기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란 본디 악한 것을 채색할 때보다는 선한 것을 장식할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말이 실제 행동이나 생각보다도 더 정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투키디데스는 예리하게도 클레온을 겨냥하여 그가 수사와 능변을 격렬하게 비난한 것은 그가 늘 나란 일에서 패배한 편을 지지한 탓이라고 적었다. 클레온 역시 비열하고 천박한 조치가 좋게 평가될 리 없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플라톤은 적절하게도 미덕이란 그것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깊은 애정과 관심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혹시 미덕을 구체적 형상으로 만들어 감각에 직접 제공할 수 없다면 그 차선책은 미덕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상상력에 주입하는 일이다. 만일 누군가 예리한 논증을 동원해서 미덕을 이성에 직접 전달하려 든다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일 것이다. 크리시포스를 위시한 스토아 학파가 바로 그러하였다. 그들은 예리한 논박과 결론만으로 미덕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아무 공감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감정이 본성상 유순하여 이성에 쉽게 복종하기만 한다면 굳이 설득하거나 유인해서 의지를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설득이나 유인의 용도는 직설적인 주장이나 증명의 용도만큼이나 하찮은 것이 된다. 그러나 감정이 반란과 선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더 선한 것을 파악하여 찬성까지 한 사람이 더 악한 것을 따른다네. 오비디우스의 변신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일 설득력 있는 수사를 동원하여 상상력을 감정의 편으로부터 빼앗고 감정에 대항하여 이성과 상상력의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성은 감정의 포로요,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욕망을 선한 쪽으로 이끄는 점에서는 이성과 감정을 분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감정은 현재만을 감안하지만 이성은 미래와 시간 전체를 감안한다. 현재가 상상력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이성은 그만큼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반면에 수사와 설득의 위력을 빌려 먼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이성은 상상력의 반란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논리학을 궤변술로 윤리학을 악덕의 학문으로 비난할 수 없듯이 수사학에 좋지 못한 것을
채색할 뿐이라는 비난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비난이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은 논리학에서든 수사학에서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논리학과 수사학이 용법상 서로 대조적인 분야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논리학이 쥔 주먹처럼 엄밀하게 가두는 것이라면 수사학은 펼친 손바닥처럼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보다 더 큰 차이는 논리학이 엄밀성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성을 활용한다면 수사학은 대중의 여론과 습관에 이성을 접목하기 위해 이성을 활용한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하게도 논리학과 윤리학 사이에 수사학의 위치를 정하였고 수사학이 그 두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학에서의 논증과 증명은 모든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동일한 것이지만 수사학에서의 논증과 설득은 청중이나 독자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오르페우스는 숲으로, 아리오는 돌고래 사이로 향하듯이 말이다. 이렇듯 생각을 차별적으로 전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관념을 여러 사람에게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진척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달 방식은 대인연설의 수사법에서 정치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위대한 웅변가들 사이에서조차 흔히 결핍되곤 한다. 그들은 체계화된 연설 형식을 준수하는 동안 적용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를 진척시키라는 권고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연구가 수사학 분야에서 수행될 수도 정치학 관련 분야에서 수행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이제 수사학에서 결핍된 측면을 검토하기로 하자. 여기서 결핍이란 내가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집중적 노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첫째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와 근면함을 제대로 본받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과 악을 나타내는 표지들과 색채들을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비교를 통해 수집하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사학의 기만적 논증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나 역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기만적 논증의 사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은 선하고 비난하는 것은 악하다. 논박의 사례, 그는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물건을 칭찬한다. 혹은 물건을 사는 자는 좋지 못하다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자랑하는 법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력에는 세 가지 결점이 있다. 첫째는 널린 사례 가운데 단 몇 가지 밖에는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만적 논증의 사례에 대해 논박의 사례를 덧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각 사례의 용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는 점이다. 수집된 사례가 증명을 뒷받침하는 일에만 이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수사학에 결핍되어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것은 연설의 논거를 비축하여 발견이 손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 즉 예비적 저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런 작업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미완성품을 파는 상점을 닮은 것이요, 다른 하나는 완성품을 파는 상점을 닮은 것이다. 자주 이용되고 수요가 많은 논중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두 종류가 똑같지만 나는 전자를 대조명제로, 후자를 정형명제로 명명하고자 한다. 대조명제는 찬성과 반대를 위한 논증에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명제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방대한 성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나는 들 수 있으면 장황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논증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하여
전곡을 찌르는 간단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한다. 아래의 문장은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실타래나 실뭉치처럼 길게 풀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를 참조해서 다수의 권위 있는 논거와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 법조문의 자구 해석을 편들 경우 법조문을 벗어난 해석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다. 법조문을 벗어날 때 재판관은 입법가로 변신한다. B. 법조문의 의미 해석을 편들 경우 각 어휘의 의미는 먼저 모든 어휘들을 수집한 뒤에 그 전체적 의미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정형 명제는 연설할 때 적절한 표현을 신속하게 옮겨와 전달하는 것이다. 서론, 결론, 여담, 전환, 변론 등 어떤 부분에서든 각기 판에 박힌 정형 명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계단 입구, 문, 창문 등을 제대로 세워야만 즐거움이 크고 쓸모가 있듯이 연설에서도 적절한 표현을 옮겨와 전달하는 것은 멋진 장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프랜시스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같은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